퇴근길 인문학 수업 전환 파트 1. 인문학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산업에서도 활발하다. 인문학과 예술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필수 과목으로 꼽힌다. 이 책은 삶에 지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통해 자기 성찰 및 치유의 기회를 주면서 인문학에 대한 지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분야는 문학, 역사, 철학은 물론 신화, 음악, 영화, 미술, 경제, 과학, 무기, 심리치유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일주일에 하나의 주제로 월, 화, 수, 목, 금 5일간 다른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파트 1 역사와 미래 마이너리티 리포트 조선. 이 장에서는 여성, 장애인, 기타 하층민 등 조선시대의 마이너리티 계층을 살펴보는 장이다. 먼저 조선시대 여성사를 살펴본다. 흔히 조선시대 여성사라고 하면 완고한 가부장제와 한 맺힌 여성사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상은 17세기 이후,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형성됐다. 다시 말해 5000년 한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게다가 짧은 기간의 일이다. 16세기인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리고 그대로 눌러사는 장가와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 한마디로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가족관계에서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았고 친족관계에서 본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른바 부계와 모계의 비중이 대등한 구조였다. 재산도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상속받았고 조상의 제사도 서로 돌려가며 지내는 윤회 봉사를 했다.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했던 셈이다. 여성의 바깥 출입도 비교적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학문과 예술 활동도 장려됐다. 이렇게 여자들이 시집살이가 아니라 친정 생활을 했기 때문인지 당시 부부들은 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부부관계도 더욱 돈독할 가능성이 컸다. 여자가 친정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자유롭고 애정 표현에도 좀 더 수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혼인 제도는 이전과 정반대로 친형과 시집살이로 바뀌고 재산 상속도 남녀균분해서 아들 중심으로 변했다. 가족 제도 역시 부계 적장자 위주로 변하고 친족 제도도 모계와 처계를 배제한 부계만으로 한정했다. 자연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하락했는데 그래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는 높고 귀하며 여자는 낮고 천하다는 남존여비 의식이 팽배해졌다. 또한 결혼 전에 남녀 유별과 외출 금지, 결혼 후에 이혼과 재혼 금지, 출가외인 등 각종 제도와 이념으로 여성의 행동을 단속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조선 후기에는 가부장제가 실질 사회에까지 정착했던 것이다. 그 결과 부부관계도 상하관계로 변하고 여자들은 여필 종분이 부창부순이 하면서 가급적 남편들의 말에 따르고자 했다. 물론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가부장제를 뛰어넘어 양성평등을 실현한 부부들도 적잖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유본 이빙허각 부부였다. 이들 부부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빙허각은 살림하는 틈틈이 사랑방에 나가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 유명한 최초의 가정백 과서 규합 총서를 저술한 것이다. 서유본은 정말 최선을 다해 아내를 외조했다. 평소 그는 아내와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걸 매우 좋아했다. 아내가 저술할 때에도 곁에서 자료를 찾아주었고 궁금한 것을 실험할 때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또 자신이 모르는 것은 남들에게 물어서라도 알려주었다. 아내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는 애정으로 독려해주기도 했다. 심지어 규합 총서의 집필이 끝난 뒤에는 책의 제목까지 지어주었다. 조선 후기에는 여성이 책을 읽는 것은 그나마 용인했으나 글을 짓는 일은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서유본은 개의치 않고 물심양면으로 아내의 저술 작업을 힘껏 도왔다. 그런 남편에 대한 고마움일까? 빙허각은 해마다 중양절이면 백화주를 담아 대접했다. 야성의 화가 최북이 말하는 조선의 그림 문화사. 최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겸재 정선, 호생관, 최북, 단원, 김홍도 등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생몰 시기로 보면 최북은 정선보다 후배요 김홍도보다 선배 화가였다. 최북은 그들보다 덜 알려졌지만 조선 후기에는 한쪽 눈이 괴짜 화가로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중인 출신인 최북은 평생을 저작거리에서 그림을 그려 먹고 살던 조선 최초의 직업 화가였다. 또한 술을 좋아해 늘 취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이 워낙 괴팍해서 신분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원치 않는 그림은 결코 그릴 수 없다며 스스로 한쪽 눈을 찔러버리는 등 광기 어린 행동을 일삼았다. 그래서 동양의 반고흐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반고흐가 정신적 문제로 생계에 대한 막막함과 그림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귀를 잘랐다면 최북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에 대한 자긍심으로 눈을 찌른 것이다. 최북은 평생 길거리나 주막, 집안 등에서 산수화나 민화 같은 그림을 그려 파는 전형적인 직업화가였다. 저작거리에서 종이를 펼쳐놓고 붓을 든 채 약간 엎드려서 그림을 그렸다. 붓통에는 붓들이 꽂혀있고 벼루에는 먹이 갈려있었으며 접시에는 붉고 푸른 안료가 개어 있었다. 그가 종이 위로 붓을 놀릴 때마다 울긋불긋한 꽃들이 그려지기도 하고 나비와 새가 그려지기도 했으며 산과 바다가 그려지기도 했다. 최북은 바람처럼 소매를 휘둘러 순식간에 그림을 완성했지만 그림 속의 모습들은 마치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웠다고 한다. 그는 30대에 이미 화가로서 명성을 떨칠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실제로 그는 그림 솜씨가 뛰어나 36세 때 조선통신사의 수행화원으로 뽑혀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한때는 생활에 여유가 있어 젊은 아내와 살기도 했는데 그는 특히 미인도를 잘 그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최북은 그림값을 받는 족족 술값으로 날려버렸다. 눈만 뜨면 술을 마실 정도로 당시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술꾼이었다. 심지어 집에 있는 책이나 종이, 비단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술값으로 내주었다. 게다가 그는 술이 석 잔만 들어가면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최북은 중인 출신이자 직업화 가임에도 남종화를 구사했다. 남종화란 북종화와 함께 중국 회화의 2대 계보로 주로 문인들이 학문하는 사이사이 여가에 그렸기 때문에 남종문인화라 부르기도 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말했다. 그는 남종화를 구사했지만 일탈적 성격만큼이나 다양한 회화적 시도를 계속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정립했다. 우선 그는 그리지 않는 소재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작품만 보더라도 산수와 화조, 초충, 인물 등을 비롯해 총 137여 점의 다양하고 방대한 그림을 그렸다. 그 중에서도 산수화를 잘 그려 사람들은 그를 최산수라 불렀으며 유독 메추라기를 잘 그려서 최메추라기라 부르기도 했다. 최북은 기본적으로 붓에 강약이나 먹의 농담 같은 기법만이 아니라 점으로 찍는 미점, 후춧가루와 같은 호초점, 손가락에 먹을 찍어 그리는 지두화법 등 다양한 화법을 구사했다. 최북은 75세인 정조 10년경 열흘을 굶고 그림 한 폭을 팔고는 술에 취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성곽 모퉁이에 쓰러져 결국 얼어 죽고 말았다. 신광수의 아우인 신광아는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해 추모시를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최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8세기에는 여러가지 기이한 행동으로 겸재정선이나 단원 김홍도보다 더욱 유명한 화가였다. 이야기꾼 전기수가 말하는 조선의 스토리 문화사. 조선 후기에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먹고 사는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이야기꾼들이 상당히 많았다. 대표적으로 강담사, 강독사, 강창사 등이 있었다. 강담사는 민간에 전해지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가 남에게 들려주는 사람으로 흔히 이야기꾼, 이야기주머니, 이야기보따리 등으로 불렸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인복, 민홍, 김홍 등을 들 수 있다. 강독사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으로 흔히 전기수라 했다. 이들은 소설을 읽는 전후에 짧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소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옛 이야기도 들려주는 이야기꾼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들은 문장에 가락을 붙여 유창하게 낭독했을 뿐 아니라 내용에 따라 온갖 표정과 몸짓을 섞어가며 아주 실감나게 읽어주었다. 조선 후기 유명한 전기수로는 이자상, 이업복, 김홍 등을 들 수 있다. 강창사는 이야기를 창에 얹어 구현하는 사람으로 흔히 판소리 광대, 판소리 소리꾼이라 불렸다. 대표적으로 고수관, 송응록, 염계달, 모흥갑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강독사, 즉 전기수는 18세기에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 전기수가 거리에서 자리를 잡고 소설을 낭독하면 어느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요즘의 연예인 못지 않았다. 심지어 부유한 아낙네들은 남편 몰래 전기수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 소설을 낭독시키기도 했다. 전기수는 비록 지체 높은 임금이나 큰 공을 세운 장수는 아니었지만 이 무렵 백성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왜 전기수라는 독특한 직업이 생겨났을까? 조선 후기에는 소설이 매우 유행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양반과 상민할 것 없이 누구나 소설을 읽고 싶어 했다. 그래서 책을 빌려주는 세책가가 성행하고 싼 값에 찍어낸 반각본 소설까지 나왔다. 또 날마다 한양 거리를 뛰어다니며 책을 파는 조신선 같은 책장수도 많았다. 하지만 문맹자가 많았고 책값이 워낙 비싸서 책을 빌리거나 사서 보기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야기 투로 된 고전 소설은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게 훨씬 재미있었다.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시골 사랑방에서 목청 좋은 사람이 부채를 살랑살랑 붙이며 소설을 낭독하고 동네 사람들이 일하면서 흥겨운 표정으로 그 소리를 듣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소설을 전문적으로 낭독해주는 전기수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다. 이처럼 전기수의 활약상이 늘자 조정에서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수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선 고지식한 양반 남성들은 소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 여자들이 소설에 빠져 집안일을 게을리하고 세책가에서 돈을 주고 소설을 빌려보며 재산을 축낸다고 비판했다. 당시 전기수의 주요 고객은 무지한 서민과 규방의 여성이었다. 이들은 전기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식을 각성했고 부정한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보수적인 양반의 입장에선 그게 곱게 보일 리 없었다. 어떤 전기수는 여자로 변장해 규방에 들어가 소설을 낭독해주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아녀자들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영조 때의 한 전기수는 10여 세부터 눈썹을 그리고 얼굴에 분을 바르며 업문을 배웠다. 또 소설을 잘 읽었는데 목소리조차 여자와 똑같았다. 어느 날에는 홀연히 집을 나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후 그는 양반 사대부가에 출입하면서 진맥을 볼 줄 안다고 하고 혹은 박물 장수라고도 하고 혹은 소설을 읽어주기도 했다. 비구니들과 함께 불공과 기도를 드려주기도 하니 사대부 부녀자들이 한번 그를 보기만 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함께 잠을 자며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전기수는 조선시대 민중 교육자이기도 했다. 당시 민중은 전기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울고 웃으며 정서를 순화했다. 다시 말해 전기수는 일종의 길거리 선생님이자 조선의 인기 연예인이었다. 천년을 내다보는 해안, 암흑의 시대를 뚫고 피어난 르네상스의 빛. 476년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서로마가 멸망하고 난 후 로마 제국은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도시는 폐허가 되고 제국의 운영체계가 무너지면서 한순간 혼란이 찾아왔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로마 제국 말기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서유럽의 게르만족도 광범위하게 개종했기 때문에 교회 행정망은 숨을 쉬고 있다는 정도였다. 서유럽은 광대한 숲으로 뒤덮인 내륙 지방이 됐으며 화폐제도와 식민 도시는 사라지고 행정은 부족국가 정도로 후퇴했다. 상업이 줄어들고 농경사회가 되면서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 기반이 된 것이다. 숲이나 황무지를 두고 멀리 떨어진 각 촌락은 독립된 자급자족의 경제체제가 되어 소유하는 토지의 넓이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됐다. 각각의 촌락은 관습적으로 세습되며 영주가 다스리는 장원이 됐다. 장원 안에서의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는 틀이 됐다. 위태롭게 쌓아 올린 힘의 사다리. 이런 상황에서 북해의 강인한 바이킹족과 헝가리의 마자르족이 배 혹은 말을 타고 바다와 숲을 가로질러 약탈을 일삼았다. 결국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농민들은 군사를 모을 힘이 있는 사람, 즉 기사 밑으로 들어가 보호를 요청하고 기사는 더 힘이 센 영주를 주군으로 모시며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렇게 힘의 사다리를 올라 영주 위에는 대영주,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는 국왕이 자리하는 일종의 계약체계인 봉건제도가 완성됐다. 하지만 국왕은 여러 대영주의 대표일 뿐 국토 전체를 통제할 힘은 없었다. 즉 봉건제도는 일종의 느슨한 연방제였다. 국가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마다 사유지를 다스리는 대영주의 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했다. 이 제도는 충성과 보호라는 주종관계지만 쌍방에 대해 의무를 갖는 갑과 을의 계약이었고 이 계약은 언제나 깨질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었다. 상속이나 결혼으로 영지가 다른 나라의 소유가 되는 일도 허다했다. 또한 큰 나라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게르만족이 지배하는 땅에 국가를 세우려면 교회 행정망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로마 교황의 권위가 강력해지면서 서유럽 모든 나라에서는 교황이 대관식을 거행했다. 그러니 행정의 틀을 이루는 주교구마다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임권 때문에 벌어지는 권력 투쟁은 불가피했다. 중세 후기 유럽 각 지역이 국가의 틀을 잡아가자 세속 왕들은 교황의 권위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벌인 카노사의 굴욕이 대표적인 예다. 교회의 힘이 막강했으므로 중세 내내 어둡고 무거운 기독교 교리가 강요됐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던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찬란했던 문화 예술은 모두 잊혀졌고 성경의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고전은 금서가 됐다. 인간은 오직 사후 세계인 천국을 위해 현세의 삶에서는 금욕과 청빈으로 인내해야 했다. 농촌에서의 생활은 무겁고도 답답했을 것이다. 그래서 흔히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한다.